안녕하세요. ATD23 디브리핑을 진행하게 된 휴넷의 홍정민 소장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강연을 진행할 거고 좀 소통하는 차원에서 자유롭게 채팅창에 의견들을, 그러니까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릴 수 있고 또 연구소 팀장들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또 소통하면서 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ATD 행사 자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ATD23은 올해 샌디에고에서 열렸고요. ATD23은 원래는 아이스라는 컨퍼런스로 진행이 됐었는데 21년도부터 ATD21로 이제 이름을 바꿨었고요. 그리고 23 한 10,000명의 HR 담당자들이 일단 지식 축제 같은 자리로 모여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HR 담당자들의 축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80회째를 이 행사가 맞이합니다. 80주년 행사에서 미국 샌디에고에서 이루어졌고, 아무래도 75주년 때도 미국 샌디에고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샌디에고와 올란도 쪽의 행사장이 크다 보니까 큰 행사 때문에 또 이제 80주년을 맞이해서 많이 이렇게 좀 축하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개최 방법은 전반적으로 오프라인이었고, 온디맨드 컨텐츠라고 사전에 녹화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좀 제공이 됐고, 오프라인에서 또 주요 세션 같은 경우는 라이브와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세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제너럴 세션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아담 그랜트 외에 한 2분 정도가 더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4개 트랙에 341개 정도 세션이 있었습니다. 이게 온디맨드 36개를 포함한 세션이라서 총 341개가 동시에 열려서 보통 한 시간대, 같은 시간대 한 20개 정도 세션이 열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그런 비슷하게 진행됐고요. 또 엑스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대회장 모습이고 엑스포 모습, 그리고 제너럴 세션, 클래스룸 세션, 그리고 온디맨드 세션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벌추얼과 중요한 것들, 뭐 제너럴 세션이라든지 또 약간 유명 연사 같은 경우는 벌추얼과 동시에 진행됐고, 이번에는 과거에는 이제 번역을 통번역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번역 세션 룸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워들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통번역 세션이 예전보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통번역 세션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말을 하면 이렇게 지금 옆에 보이시듯이 한국어로 바로 바꿔줍니다. 근데 좀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이 내용 자체가 한국어로 번역돼서 하는 이렇게 좀 기술을 활용했던 그런 상황도 좀 특이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참석자입니다. 딱 10,000명 정도 참석했고요. 오프라인 참석자 9,000명, 벌처 참석자 1,000명 정도. 딱 이제 10,000명이라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 2019년 코로나 전에 한 10,000명을 참석했는데, 작년까지 한 70%, 80%를 회복했다가 올해 거의 이제 코로나 전으로 회복한 그런 모양이었고요. 글로벌 참석자도 이제 코로나 전으로 한 1,700명, 보통 오면 한 20% 정도가 글로벌 참석자거든요. 그래서 한 1,700명 정도 78개 국가에서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번에 또 1위를 탈환해서 302분 정도나 오셨어요. 그리고 캐나다, 일본 이런 순이고, 작년에 또 캐나다, 한국, 일본 순이었어요. 그래서 요 3개 국가가 되게 많이 오고, 특징적인 거는 코로나 전에는 중국이 항상 1, 2, 3위에 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아무래도 비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션이란 트랙 수의 변화입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작년도까지 11개 컨텐츠 트랙과 산업 트랙 4개가 있었는데, 올해는 트랙이 이제 1개가 줄었어요. 그래서 10개 트랙이랑 인더스트리 트랙이 4개 정도 있었고요. 트랙면은 이제 매니지먼트, 이제 경영, 이런 관리 이런 쪽이 아예 리더십과 좀 통합됐어요. 아무래도 리더십과 경영이나 이런 그 경계가 좀 사라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디벨롭먼트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트랙 자체가 통합된 게 하나의 특성이고,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뭐 저희 커크패트릭의 4단계 모델, 아니면 뭐 필립스 모형 해가지고 이제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데 이런 세션이 따로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메저먼트 앤 매니지먼트로 좀 바뀌었습니다. 즉 평가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모으고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메저먼트 앤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통합이 되고 그 트랙명이 바뀌고 세션 수도 좀 크게 늘어났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트랙에 따른 그 세션 수는 탤런트 매니지먼트, 탤런트 전략 쪽과 리더십 쪽, 그리고 러닝 테크놀로지 쪽이 상당히 상승세, 계속해서 좀 많은 트랙을 형성하고 있고, 올해 좀 특징적인 부분은 퓨처 레디리스라는 부분, 미래에 대한 준비 부분이 좀 많이 좀 21개에서 31개까지 늘어난 그런 모양을 형국을 보여줬다라고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더스트리 트랙을 빼고 컨텐츠 트랙에 좀 주요 등장했던 단어들만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커리어 쪽은 이제 업스킬링, 리스킬링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좀 등장했고요. 그리고 메저먼트 쪽은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니까 데이터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준비 쪽에서는 좀 최근에 대세죠. 워크프로 러닝이라든지, 그리고 스킬 데이터베이스. 이 개념이 정말 이번에 많이 뜬 것 같아요. 스킬 관련된 거. 이거는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코시스템이라든지 AI.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AI로 활용하는 이런 쪽이 지금 퓨처 레디리스에 많이 들렸던 단어고요. 교수 설계 쪽은 디자인 싱킹은 정말 많이 등장했고요. 러너 페르소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최근에 억세서빌리티라는 세션이 한 3, 4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교수 설계,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도 좀 세션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개발 쪽에는 일단 인클루시브 리더십, 이게 리더십에서 가장 좀 대표하는 단어가 돼버린, 그러니까 통합적인 리더십. 그리고 코칭이라는 단어. 코칭 세션은 제가 2015년부터 계속 이렇게 디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코칭 세션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강조되고 있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코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챗GPT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러닝 사이언스 쪽에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 좀 많이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펑션 부분, 러닝 펑션이라는 부분에서는 퍼포먼스 서포트, 그 성과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그리고 워크프로 러닝, 일과 학습을 어떻게 결합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탤런트 전략 쪽에서는 코칭, 그리고 특히 이 두 단어가 되게 좀 HR에 이슈인 것 같아요. 리텐션,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유지할 거냐, 그리고 러닝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를 시킬 거냐라는, 러닝 인게이지먼트를 떠나서 인프로 인게이지먼트도 좀 많았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퍼실리테이션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트레이닝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어떻게 쓰이냐면 주로 이제 믹스드 라이브 러닝이라도 좀 쓰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동시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은 세션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도 좀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성찰이라는 부분, 이런 단어도 좀 많이 등장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러면 총 9개 키워드를 잡았는데 크게 5가지 좀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스킬 베이스드 HRD입니다. 즉 과거에 저도 한 23년 정도 HRD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 컴피턴시가 되게 중요해요. 역량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했는데, 역량에서 지금 새로운 표준이 스킬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워크프로 러닝, 지금 2019년부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일과 학습의 결합, 결국 HR이 어떻게 성과로 이어지느냐라는 부분, 일과 학습의 결합이라는 부분, 그리고 온오프가 결합된 학습 환경, 하이브리드 러닝 쪽, 그리고 조직 통합과 몰입의 이슈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리텐션 어떻게 할 거냐, 구성원들의 몰입 어떻게 시킨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이코시스템의 급성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의 9개 키워드를 잡아봤고요. 여기서 좀 3가지만 좀 뽑아라, 올해 AT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하면 스킬 베이스드 HRD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이게 제가 스킬이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한 게 작년도 제가 9월에 HR 테크라는 컨퍼런스를 갔거든요. 근데 HR 전반의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가장 큰 컨퍼런스예요. 거기서 이제 스킬즈 테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스킬이 새로운 HRD뿐만 아니라 HR 전반의 새로운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2월에 이제 ATD TK에서 스킬 데이터베이스, 스킬 베이스드 L&D 이런 단어가 좀 나왔어요. 근데 확실하게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다라고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깊숙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크프로 러닝, 두 번째는 워크프로 러닝이 이제 대세가 됐죠. 그러니까 일과 학습을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라는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한 가지 더 꼽자면은 인공지능 부분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코시스템, 결국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다 구축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결국은 시스템의 생태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키워드 변화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넷이 선정한 키워드 변화를 쭉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시사점은 워크프로 러닝은 지속적인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해서 관련 키워드가 뭐 러닝 전이라든지 퍼포먼스 서포트, 러닝 트랜스퍼, 그러니까 학습 전이 이런 단어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스킬 베이스드 AI, 스킬 베이스드라는 단어, 스킬 베이스드 HRD, 스킬 베이스드 탤런트 디벨롭먼트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고 또 AI와 이코시스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되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컬처라든지 문화라든지 리더십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등등 이렇게 전통적으로 HRD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각 키워드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각 키워드별로 한 2에서 5개 정도 세션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340개 세션도 좀 되게 좋았던 부분, 그리고 좀 시사점 있는 세션만 엄선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 여기에 또 이해를 좀 돕기 위한 장표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아까도 제가 강조한 스킬즈 베이스드 탤런트 디벨롭먼트인데요. 이게 GSS에서 한 매년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HRD 전문가들을 대상 한 4,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HRD 이슈, 교육의 이슈가 뭐냐라는 것을 매년 서문에서 발표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리스킬링, 업스킬링이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1위가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킬스 베이스드 탤런트 매니지먼트가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신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단어라서 정말 이번 단어는 제가 이번에도 좀 느낀 거는 진짜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AI는 작년에 12위였다가 2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AI 학습 분석, 맞춤형 학습이라든지 소셜 러닝, 코칭, 멘토링 등은 이 외에도 계속적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1위와 3위를 차지한 지금 리스킬링, 업스킬링, 그리고 스킬 베이스드 HRD, TD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세션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1324개 기업을 이제 조사한 결과 30%만의 기업만이 향후 1에서 3년 동안 되게 비즈니스 변화가 급격하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스킬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70%는 구성원들이 앞으로 변화에 필요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거는 고성과 조직은 47%, 저성과 조직 같은 경우는 21%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링크드인 조사에서는 18%가 지금 스킬스 베이스드 HRD, 즉 스킬즈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10%는 모든 직무에 지금 스킬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8%는 특정 직무, 특히 IT나 서비스에 이걸 스킬 베이스드, 스킬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킬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이제 역량이라는 단어에서 되게 스킬이라는 단어로 넘어가는 지금 어떤 좀 변화의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스킬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크게 이제 직무와 관련된 잡이 있고 롤이 있고 그다음에 컴피턴시가 있고 스킬이 있는데요. 만약에 잡이 프로젝트 매니저다라고 하면 롤은 프로젝트 리딩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다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또 잘게 쪼갠 게 회의 운영, 위험 관리, 업무 트래킹 등등을 이제 스킬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 단위가 좀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량에서 왜 스킬로 바뀌냐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즉 업무 변화의 속도를 지금 역량 단위로는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챗GPT가 나오면서 챗GPT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스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면서 스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량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최근 비즈니스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역량 모델링이 저도 되게 많이 했지만 역량 모델링이 공급자 중심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역량 모델링을 하는데 이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공급자 중심으로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역량 모델링이 그런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즉 변화가 작은 산업, 즉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자체가 변화가 크지 않는 산업에서는 이 역량 모델링이 최고의 성과자들의 특성을 발견해서 최고의 성과자들과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 기본 가정이. 이러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산업에서는 되게 주요했는데 최근에 이제 IT나 서비스 산업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지금 안 맞다는 거죠. 이런 중심에서 최근에 이제 역량 중심에서 스킬스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역량이라는 것도 과연 역량이라는 것과 역량과 스킬을 좀 비교해 보면
마케팅 기획 역량을 한번 제가 잡아봤어요. 마케팅 기획 역량이 한 7, 8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중요한 스킬들이 지하철 배포 전단지 제작, 뭐 신문 광고 채널 선정, 내부 보고 커뮤니케이션, 회의 운영, 사내 공지 스킬, 고객 상담 스킬 이런 스킬들이 있었다면 이게 지금 이 역량 자체도 되게 비즈니스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되게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신문 광고나 어떤 신문 광고 채널 선정 같은 경우는 과거 스킬이 돼버리고 그리고 현재 스킬은 유튜브 채널 관리, GA 관리, 블로그 홍보 기획, 인플루언서 발굴 등 되게 다양한 스킬들이 모여서 다시 또 마케팅 기획 역량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계속되느냐라고 했을 때 또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뭐 디지털 휴먼 같은 인공지능 강사 같은 활용해서 유튜브를 제작한다든지 챗 GPT를 활용해서 광고 문구를 제작한다든지 메타버스의 홍보 캐릭터를 기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새로운 스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잡이나 롤과 역량 중심의 HR에서 스킬, 좀 더 작은 단위의 스킬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회사를 좀 알아볼게요. 에이폴드 AI라는 회사가 이 스킬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장 좀 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스킬 베이스드 HRD, 스킬 베이스드 HR을 구현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냐면 한 1조 2천억 개의 데이터들을 크롤링을 해요. 데이터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뭐 링크드인이나 채용 공고 사이트, 직무기술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또 스크롤링을 하죠. 그리고 또한 교육 정보라든지 교육과정 데이터들을 교육 정보들도 다 모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는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적합한 관리자를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적합한 신규 직원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면에 봤을 때는 저희가 역량 경로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교육 체계도 정도만 역량 모델에서는 제공하는데 각각의 스킬에 따라서 너가 앞으로 관리자가 되려면 이런 스킬들을 채워야 돼 하면서 역량 개발 경로를 추천해 주는 거죠. 보통 저희가 이제 저희 역량 모델링을 하면 작게는 한 100개 정도 역량 사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많게는 한 400개 정도 역량 모델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할게요. 근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지금 IBM이나 지금 부즈 알렌 해밀턴 이렇게 ATD 사례가 소개하셨던 그런 기업들은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스킬 데이터, 스킬셋을 활용했어요. 기업 내부에서. 이 에이폴드라는 회사는 과연 몇 개 정도의 스킬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라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 한번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퀴즈를 맞히신 분은 제가 소정의 운영진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깝게 맞추시는 분. 네.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만 개보다 훨씬 많아요. 네. 2만 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5만 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쓰셔도 돼요. 네. 50만 개보다 많아요. 훨씬 더 쓰셔도 돼요. 아, 네. 100만 개보다 많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네. 1억 개까지는 안 가요. 네. 네. 제가 그럼, 너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140만 개예요. 스킬들을 140만 개를 관리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스킬을 생성해내냐면 저희가 일일이 전문가들이 다 스킬을 뽑아낼 수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모델링을 해놔요. 모델링을 해놓은 다음에 이 이력서와 최근의 변화를 다 감지를 해서 새로운 스킬들을 계속 생성해내고 있어요. 140만 개가 모두 쓰이진 않지만 이런 AI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스킬들, 이력서에서 이런 스킬들을 원하는구나 하면 계속 많이 원한다면 새로운 스킬들을 막 형성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킬 베이스드 HRD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킬 베이스드 HR이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스킬이 HR의 완전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게 저희가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게 만약에 잡A라는 게 스킬 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잡A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필요한 스킬들이에요. 근데 이 현재 잡A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봤더니 잡A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죠. 한 절반 정도만 가지고 있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을 이제 이동 배치를 하거나 또 평가나 보상할 때 약간 이런 부분을 좀 깎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잡 A에 이제 지원한 사람, 그래서 면접을 봤습니다. 잡 A의 후보자를 봤더니 스킬 진단을 했더니 잡 A에 필요한 스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잡 매칭이 성공하는 거예요.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HRD나 교육 쪽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잠재적 후보자에게 경력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잡 A의 잠재적 후보자가 지금 현재와 같이 지금 빨간색 테두리 안에 역량들이, 이렇게 스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스킬에 맞게끔 공부를 하세요라고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스킬 베이스드라는 게 HRD뿐만 아니라 채용, 육성, 평가, 보상, 이동 배치까지 전반적인 영역의 하나의 핵심 표준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HR 테크나 HRD의 가장 큰 ATD를 보더라도 양쪽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스킬이 상당히 핵심적인 단어로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되게 주목해야 될 단어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스킬 데이터베이스의 목적과 효익이 뭐냐라고 하면 학습과 경력 측면, 지금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방향으로 학습을 제공했잖아요. 근데 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교육을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교육을 왜 들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육을 왜 들어야 되는지는 그 얘기를 이제 스킬즈 베이스드 HRD가 해결해 주는 거죠. 이러면서 학습과 경력 측면에서 학습 문화를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HR이나 경영자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하는 지금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람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을 되게 빠르게 진행돼야 됩니다. 이럴 때는 주로 이제 감으로 하잖아요. 최고 경영자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스킬이라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인사 관련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직을 되게 여러 가지로 진화하고 성숙하는 측면인데 DEI라는 측면을 좀 강조를 했어요. 여기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왜냐하면 이게 공정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스킬 맵으로 정확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맵이 스킬이 이렇잖아, 여기는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맞아라고 공정하게 인사 배치라든지 아니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이 학습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 잡에 대한 가치들을 클리어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례들을 보면 여기 이제 병원의 사례였어요. 병원의 사례인데 최고의 라이센스를 가진 간호사, 탑 간호사라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막 관을 삽입하거나 스케줄도 조정하고 온도도 측정하고 무반응이는 환자를 진단하고 약물도 처방하고 안전된 화차도 체크하는 등등 이 잡에 관련된 어떤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 심지어 막 퇴사도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스킬 단위로 좀 구성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업무를 좀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탑에 해당하는 간호사분들은 되게 어려운 작업들, 그래서 삽관술이나 진단이나 약물 처방에만 집중하게 하고 응대 요원을 둬서 온도 측정이나 안전된 환자 체크, 그리고 또 스케줄 조정 같은 건 아예 자동화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행정 요원들이 약물 처방, 무반응 환자 진단에 대한 탑 간호사를 이렇게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한, 이렇게 직무를 재배치한 사례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스코 같은 경우는 UI, UX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른 업체의 스킬들과 좀 비교를 한 거예요. 이랬더니 타 회사에 비해서 개발자와 엔지니어에 대한 영향력이 좀 적다라는 걸 좀 발견해냈고요. 스킬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UX, UI에 필요한 스킬을 정의해서 결국 어떤 음성에 대한 상호작용을 늘리고 데이터 시각화하는 스킬들을 좀 중요한 스킬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대화 디자인, 뭐 이렇게 챗봇 같은 디자인인 거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한 스킬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역할들을 피드백을 주는 사람으로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든지 단넷 개발자의 이렇게 역할을 주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UX, UI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스킬을 재정의하고 역할을 재정의했던 사례들로 활용했던 사례가 좀 소개되었습니다. 스킬 데이터베이스의 성공 방법은 크게 7가지로 나뉘는데, 결국은 이해관계, 스킬의 위계구조의 명확화라는 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어떤 거냐면 스킬들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서 위계구조를 좀 명확하게 만드는 것부터 출발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리고 스킬스 데이터의 어떤 기술을 블록체인을 쓸 거냐 아니면 어느 업체를 쓸 거냐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성공적인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검증, 유지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변화에 필요하면 이 스킬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대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문화를 정립하고 미래에 필요한 스킬스를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이렇게 7가지 형태로 좀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스킬 데이터를 모이는 부분은 3단계로 나뉘는데요. 스킬의 위계구조, 아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든지 스킬들의 위계구조를 먼저 확립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라든지 외부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자동화를 통한 수집이라든지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게 좀 잘못된 데이터인 경우가 많잖아요. 데이터를 리뷰하고 검증한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작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스킬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내부 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39%의 직원들은 새로운 일을 내부에서 찾는 것보다 외부에서 찾는 게 더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의 기업들은 내부보다 외부에서 채용하는 게 더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내부 자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정보가 더 좋다라는 거죠. 내부의 정보가 좀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스킬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벌텍스라는 제약회사에서 스킬을 도입했던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량들을 쭉 진단을 하고 스킬 데이터베이스로 진단을 한 다음에 경력 경로를 이제 구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력에 맞게끔 새로운 잡을 매치해 주고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임원이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구성원들은 몇천 개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활용하고 있는데 스킬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내부적인 탤런트 마켓.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A 부서 팀장과 B 부서 팀장이 있다면 A 부서 A 부서 팀원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안 맞는 거죠. 근데 B 부서에 맞다 그러면 이렇게 교환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터널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까 DI 얘기했듯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서 이동 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좋다라고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션은 여기는 스킬셋 자체가 저희가 지금 이 스킬이 되게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 스킬셋이 많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015년까지, 15년 이후 지금까지 지금 한 2023년까지요. 한 10년 동안, 7, 8년 동안, 8, 9년 동안 한 스킬셋이 2015년 이후에 25%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2015년에 스킬이 있다면, 내가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25%는 현재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상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2027년까지는 이 바뀐 비율이 50%가 될 거다. 2배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킬을 2023년이잖아요. 2027년이 되면은 절반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또 재택근무라는 이슈도 있는데 풀타임 원격 근무 잡이 미국에서는 20%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입사 지원자의 20%가 여기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50%가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풀타임 원격 근무를 되게 구성원들이 선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찾을 때 최근에 이제 MZ세대의 등장으로 5개 중 3개 요소는 어떤 목표, 자기 성장과 발전, 스킬 개발에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되게 스킬 개발이 되게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스킬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냐라고 하면 과거의 역량이라는 게 비즈니스 성공과 그 직원의 역량을 연결시켜줬다면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어질리티와 직원의 능력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스킬이란 겁니다. 이 세션에서는 이제 HR 담당자, HR 전문가, 미국에서는 L&D라고 많이 쓰거든요. L&D나 HRD 전문가의 역할을 뭐냐라는 건데 과거에는 우리의 학습 솔루션을 과정을 개발하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게 할 거냐라고 했다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학습 솔루션을 어떻게 이용하게 할 거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업스킬링, 리스킬링을 위해 학습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다양성과 포용성, DEI는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 거냐, 이동 배치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아니면 원격 근무자 어떻게 몰입시키고 그리고 리텐션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등등 되게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데도 불구하고 업스킬링, 새로운 스킬 개발의 이슈는 HRD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항상 후순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HRD의 역할 크게 3가지로 정리해줬던 건데요. 일단 학습과 비즈니스 목표를 연결, 이게 늘 나왔던 얘기인데 2023년에 탑 포커스로 둬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스킬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2027년까지 일단 50%의 스킬이 바뀌는 거죠. 직원들을 계속해서
업스킬링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상당한 이슈다라는 거고, 최근 미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많이 퇴사가 높잖아요. 대퇴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조직 인력의 유지, 핵심 인재의 유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리텐션을 하는 게 되게 HRD 담당자의 큰 목적이고, 왜 이럴 때 HRD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리텐션을 위한 첫 번째 방식이 학습의 기회를 제공. 왜냐하면 리텐션을 하는 이유에 아까 5가지 중에 3가지가 성장과 발전의 기회라고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HRD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82%의 글로벌 리더들은 HRD뿐만 아니라 HR 역할이 이전보다 매우 중요해질 거다라는 것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리텐션이나 업스킬링이나 학습과 비즈니스 목표를 연결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면 스킬 개발에 회사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대요. 뭐 새로운 역할 이동도 장려하지도 않고요. 새로운 스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26%밖에 안 되고요. 새로운 경력 개발을 장려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한 14%밖에 안 됩니다. 회사는 구성원들의 성장, 퇴사하는 이유는 5가지 중에 3가지가 나의 성장과 발전인데 회사는 그렇게 나한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학습자들이 경력 목표를 향한 발전은 그들이 배우려 하는 첫 번째 동기부여 요소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얘기는 항상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는 게 목표라 생각하는데 학습자들은 이 과정을 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을 들음으로써 나의 경력을 높이는 게 목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HRD가 그동안 등한시하지 않았냐라는 얘기죠. 이런 거에 하나의 솔루션으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스킬이라는 겁니다. 즉 HRD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이상한 것을 제공해야 되고 경력과 관련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그 연구소 팀장님들이 지금 많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스킬 단위로 앞으로 관리를 할 때 스킬 단위의 관리 요소 3가지를 좀 소개해 줬던 세션이에요. 즉 타임 투 스킬, 그러니까 스킬을 얻는 기간, 스킬의 가치, 그리고 스킬의 지속성, 요거 3가지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렇게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스킬링, 리스킬링인데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벌써 30분을 넘어가고 있어서 일단 속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제가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는 내용은 좀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 개수가 112장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킬링, 리스킬링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HR 전체적으로도 거의 탑 랭크에 있습니다. 뭐 대퇴사의 시대 핵심 인재 채용뿐만 아니라 항상 업스킬링, 리스킬링이 HR 전반의 탑 랭킹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이 자동화입니다. AI나 로봇이나 디지털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되게 업무 자체가 자동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자동화되는 영역을 더 넘어서는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를 업스킬링이라 하고, 어떤 경우는 업무 전체가 자동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다른 사람들을 다 이동 배치를 해줘야 되네. 이동 배치를 할 때 이거를 새로운 스킬을 배우게 하는 게 바로 이 리스킬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면서 업스킬링, 리스킬링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스킬들이 강조되는 게 있는데 결국은 디지털 스킬이 되게 강조되는 거죠. 인공지능과 아니면 로봇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스킬들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정반대 스킬도 강조됩니다. 즉 로봇과 인공지능이 못하는 감성적인 소프트 스킬이라든지 CS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스킬이 뭐냐면 레질리언스와 심리적 안정감. 작년도에 제가 이제 키워드로 넣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뺐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강조됐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최근 비즈니스 산업들로 보면은 계속해서 혁신해야 되잖아요. 과거보다. 계속 혁신을 하다 보니까 혁신을 계속 시도하게 만드는, 혁신을 시도하려면 실패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런 게 없다면 혁신을 시도하지 못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 안정감이 강조되고, 또 혁신을 시도한 다음에 실패했을 때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역 탄력성, 즉 레질리언스라는 스킬이나 역량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HRD 흐르는 무엇을 늘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업스킬링, 리스킬링,
디지털 스킬, 소프트 스킬, 그리고 레질리언과 실리미적 안정 이런 것들은 이런 네 가지 영역들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스킬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세션을 소개시켜 드리면 결국 학습 지금 디지털 시대, 변화하는 시대에 평생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학습 조직이 아니고서야 이런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즉 학습은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방향을 알려주는 열쇠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리더들은 여기 이제 하이브리드로 그러니까 리더들은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설명 답변에 의하면 리더들은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 때문에 직원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5%입니다. 그리고 스킬 갭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부터 2027년까지 변화가 한 절반 정도의 스킬셋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6%의 직원들은 스킬과 경력 성장의 기회가 없어서 회사를 떠난다고 해요. 즉 그만큼 생산성의 이슈도 있고 스킬 개발의 이슈가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는 nice to have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육은 좋은 거야. 가서 들으면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비즈니스 분위기는 되게 필수적인 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업스킬링, 리스킬링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조직의 74%의 조직은 12개월이나 18개월 이후에 리스킬링,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스킬들을 가르치게 한 다음에 업무 배치를 다시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10%만 이런 트렌드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업스킬링, 리스킬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아까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중요한 것들만 업스킬링은 기존 스킬셋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기존 스킬셋에서 이제 확장을 의미하고 리스킬링은 기존 스킬셋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과 전혀 다른 스킬을 의미한다. 물론 인접 스킬은 있더라도 다른 스킬을 의미한다는 게 좀 차이고요. 그리고 업스킬링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나 새로운 상품, 새로운 변화 이런 거와 좀 관련이 높고 그리고 리스킬링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있지만 아예 새로운 직업으로서 이동과 연관이 됐다라는 것들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5가지 공식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5가지 미래 스킬의 명확화부터 측정 및 결과 공유까지 이렇게 이 단계를 거쳐서 업스킬링, 리스킬링을 실행하라라는 세션이었고 첫 번째가 미래 스킬을 명확하는데 명확하는 조직 차원, 부서 차원, 개인 차원의 미래 스킬을 명확한다. 즉 스킬을 지금 현재 스킬이 아니라 앞으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스킬들을 되게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직 차원에서는 디지털 경영이라든지 데이터 비즈니스 관련 스킬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필요하다고 이런 스킬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스킬 목록들을 발굴합니다. 기존의 LMS라든지 어떤 구성원 서베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통해서 스킬 목록, 그러니까 미래 스킬의 어떤 그 명확해 있다면 이걸 스킬의 목록들을 되게 발굴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외부의 리소스를 확보해서 어떻게 스킬 데이터를 모을 거냐 하는 단계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매니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거죠. 결국은 컴피턴시에서 그 되게 그 스킬로의 변화는 큰 변화이기 때문에 리더들의 참여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측정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업스킬링, 리스킬링의 변화 측정 결과 요소들의 어떤 것들을 지금 측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완료된 스킬의 트래킹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목표의 완료율, 고성과제 리텐션률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스킬링, 리스킬링의 이제 방해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대요. 학습할 시간이 없어요. 학습보다는 다른 걸 할게요. 짧은 교육은 스킬 개발에 도움이 될까요? 학습한 내용은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 조직은 학습에 대한 어떤 보상과 인정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머서에서 발표한 죄송합니다. 네. 머서에서 발표한 업스킬링, 리스킬링의 방해 요소고 이걸 이제 HR 리더들이 이런 스킬 갭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본 거예요. 여기 이제 가장 1등이 42%가 맞춤형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취득에 따른 보상과 인정이 2번째고요. 그리고 경험 학습의 활용, 즉 그냥 단순 교육보다 직무 순환이나 작은 프로젝트를 함께 함으로써 경험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4번째로
외부 스킬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4위로 이제 랭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활용해서 스킬 갭을 메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격 근무에 대한 얘기, 즉 하이브리드 워크가 작년도 이슈였는데 이 원격 근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가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 이런 원격 근무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업들, 그래서 경영관리 전문가부터 데이터 분석가 순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원격 근무 직업군이 비율이 높은 산업이 기술 정보 미디어, 그다음에 교육, 전문 서비스 이런 순입니다. 교육이 되게 높아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많이 좀 이동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격 근무의 수요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링크드인 잡 포스팅과 지원 근무 건수를 비교했더니 2022년까지는 이 원격 근무 잡이 되게 늘어났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자마자 2023년에는 잡 포스팅,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좀 줄어든 거예요. 원격 근무, 100% 원격 근무가. 그런데 지원자 수는 엄청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기업의 수요는 줄어드는데 이 원격 근무라는 거는 구성원들이 되게 가치를 높이 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여성의 61%가 원격 근무를 원한대요. 아무래도 육아도 있고 되게 출퇴근이 통근도 좀 체력적으로 힘드시니까 원격 근무를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DEI의 다이버시티 차원에서 이 원격 근무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션이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퍼포먼스 소프트인데요. 아마 이제 워크프로와 러닝과 관련된 키워드를 한 3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퍼포먼스 소프트, 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구성원들을 성장할 때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교육을 시키고 나면 이만큼 그 역량이 늘잖아요. 역량이 느는데 그 역량이 이제 현업에 들어가면 점점 까먹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한 3개월 지나면 내가 연수원 가서 뭐 배웠지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으로만으로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트레이닝만 시키고 현업에서 복습하고 너가 활용하는 거는 그냥 담당자들, 그 구성원들한테 알아서 맡기잖아요. 현재 as is라면 앞으로 우리 HRD가 돼야 되는 모습은 배운 거 이상으로 그 능력이 늘고 이게 쭉 유지되는 겁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첫 번째 이 두 그래프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트레이닝 기간이 되게 짧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이 없잖아요. 현대인들은 뭐가 바쁜지 모르겠지만 되게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트레이닝 기간을 되게 짧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까먹는데 이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향상 기간이 이어진다는 점이 바로 이 2번째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그래프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워크플로우 러닝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클래스룸이 아니라 업무 현장에서 이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게 만들고 또 성과를 지원하게 만드는 것. 즉 워크플로우 러닝이라는 거는 일하는 동안에 접근이 가능한 학습과 성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B 모델에 있어서는 결국 학습이 성과와 연결되기 위한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퍼포먼스 서포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외과 의사가 일하는 동안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지식 기반의 교육이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인턴이 되고 이러면서 점점 이 지식 기반의 학습이 줄어들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학습이 되게 많이 증가합니다. 즉 성과와 관련된 성과에 집중된 학습들이 늘어나는데 과거에 에디 모형은 이런 가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뭘 해결해야 돼라고 하면 교육을 시켜야지. 그리고 교육을 시키려면 연수원으로 데리고 와야지 공부가 잘 되지. 그러니까 일과학습을 계속 분리시킨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앞으로 이제 워크플로우 러닝에 대한 워크플로우 러닝에 대한 설계 모형은 트레이닝은 성과 창출의 방법 중에 one of them이다. 즉 하나다라는 거고 결국 일과 학습을 분리하지 않고 일 속에서 어떻게 학습하고 적용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걸로 낼 수 있느냐라는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한 세션이었고요. 결국은 트레이닝은 에디 모형이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그럼 워크플로우 러닝에서는 어떻게 설계 모형을 가져가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해준 그런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워크플로우 러닝 디자인 피라미드라고 해서 결국은 일단 워크플로우 러닝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지식을 지원하는 거죠. 여기에 맞는 지식을 지원하는 게 첫 번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참고 자료라든지 학습 자료, 이제 전문가 연결, 코칭이나 자문까지 연결해주는 이 전반적인 것들이 결국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레벨이냐에 따라서 이런 6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워크프로의 러닝 디자인 피라미드 모형이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게 학습을 하고 이거를 학습을 한 다음에 한참 뒤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워크플로우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을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디 모형이 어댑트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따로 이렇게 영어는 적어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잘 맞추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어댑트라는 건데 5가지인데요. 워크프로우와 연계, 에디 모형에서 워크프로우와 연계를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 일을 하는 사람과를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워크프로우를 되게 명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걸 반드시 구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걸 알아야 돼. 뭐 이렇게 그 지식 전달 위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LRP라, 그러니까 러닝 리인포스먼트 프로그램이라 얘기하는데 LRP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이 세션에서는 뭐냐면 아는 거를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성과를 최우선으로 개발해라. 그러니까 트레이닝 목표가 아니라 성과 목표가 뭐냐는 게 좀 강조를 했고, 그리고 구조화의 적용. 어떤 개별 유형의 지식 분야가 있다면 거기에 그냥 무조건 트레이닝, 오프라인 교육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지식의 제공, FAQ, 디지털 코치 등 다양한 구조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노출을 많이 시키고 학습자들이 언제든 꺼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구조화의 적용인 거죠. 그리고 가업 단위와 성과 단위 적용. 가업 단위 성과 지원인데요. 어떻게 한 프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면 요런 교육 자료가 필요해. 요런 성과 지원이 필요해. 요런 식으로 가업 단위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이 리스크 스킬에 타겟팅해라.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교육들이 신입사원 교육, 승진급자 교육, 즉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숙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놔두는데 워크플로우 러닝은 하이 리스크 스킬, 즉 숙련자들한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잡에이드, 동료 지원을 받고 디지털 코칭을 받는 등 실제 일을 하면서 어떤 지원을 받을 건지 타겟팅을 해서 한번 설계를 해봐라 라는 것들이 에디 모형에 추가적으로 워크플로우 러닝은 추가해야 될 거다라는 거고, 모형을 이제 밥모셔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네이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크플로우 러닝에 활용한 에디는 이렇게 5가지로 하면 된다라는 거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네이블이라는 모델이 있다라고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워크플로우 러닝에서도 챗봇이라는 게 또 많이 등장하는데 챗봇은 쉽고 접근성이 많다는 거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HR에서. 그래서 챗봇이 강력한 이유가 일단 저항이 크죠. 늘 챗봇을 가지고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원스톱으로 되게 많은 기능들을 가능하죠. 그리고 챗봇 같은 경우는 되게 끊김없는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누적됨으로써 학습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챗봇이 강력한 이유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션에서는 챗봇이 아까 LRP, 러닝 리인포스먼트 프로그램이라 얘기하는데 학습한 내용을 우리는 항상 까먹잖아요. 까먹는데 여기서는 챗봇의 그 학습을 유지율, 리텐션 비율을 되게 높이 샀어요. 그래서 챗봇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칭찬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리더십 교육에서 칭찬하는 방법을 배웠다. 3가지를 배웠다면 점점 까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챗봇으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방법 3가지가 아닌 건 뭘까요? 라고 하면서 문제를, 퀴즈를 낸다든지, 아니면 칭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라고 소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칭찬을 미션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고 활용하게 하는데 챗봇이 되게 강력하게 쓰인다 라고 했던 세션입니다. 결국은 모멘트 오브 니즈를 정말 저는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HRD가 필요한 순간이 처음 배울 때, 더 알고자 할 때, 지금 배운 거를 적용하고자 할 때,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변화가 필요할 때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그러니까 이 일도 너무 많았어요. 포멀 러닝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 대상으로 몇 차씩 돌리는 일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더 알고자 할 때, 적용하고자 할 때 챗봇을 좀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디지털 코치나 EPSS라 불리는 일렉트로닉 퍼포먼스 서포트 시스템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학습 데이터를 뭐 LXP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모멘트 오브 니즈 전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습으로만 그치지 않고 학습과 성과를 연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디지털 기술은 워크프로우 속에서 성과를 지원하는 학습과 성과 지원 도구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현업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필요한 학습과 성과 지원 도구를
제공할 건지를 되게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러닝전인데요. 결국은 일과 학습을 결합시키는 교수 설계 방식이 바로 러닝전이라는 거죠. 러닝전이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러닝전이는 좀 많이 설명해드렸던 좀 넘어갈 건데, 뒤에 비슷한 유형의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러닝은 이벤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성과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학습 프로그램을 이벤트에서 프로세스로 늘려준 게 바로 예를 들어서 1박 2일짜리였다면 이거를 아예 그냥 2개월, 3개월짜리로 늘려주는 거를 바로 이 러닝 전, 학습을 여정으로 만드는 거를 얘기하죠. 결국 이 러닝 전의 큰 의미는 뭐냐면 일과 학습을 분리하는 거에서 일과 학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바로 이 러닝 전이 프로그램이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온라인 교육도 듣고 업무 현장에서 벌추얼 러닝도 듣고 코칭도 받고 유튜브도 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활동들, 학습 경험들을 업무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설계해주고 이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바로 러닝 전이라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네. 질문 하나 보고 갈 건데, 요거 아마, 네, 제가 좀 긴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소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LXD, 즉, 러닝 저니, 이런 설계 시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줬던 세션이었어요. 결국은, 아까 러닝 저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성과와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학습자와 비즈니스 골, 성과와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 학습 설계 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되게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학습 목표를 되게 명확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학습자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세션이었는데, 첫 번째 목표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좀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잡아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관리 전문가가 바코드 스캐너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학습 목표였다면 이거를 좀 더 비즈니스 골로 가져오라는 거죠. 바코드의 정확한 사용을 통해 재고관리 오류가 25%까지 줄이는 게 우리 전체적인 러닝 저니 프로그램의 목표다라고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자를 분석해야 되는데, 학습자는 러너 페르소나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러너 페르소나 많이 등장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가상의 학습자를 이제 프로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 동기, 개인적인 특성, 현업의 뭐 어떤 그 역할, 뭐 기타 목표 이런 것들을 쭉 그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분석과 분류를 통해서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러너 페르소나를 본 다음에 좀 더 학습자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러닝 저니 프로그램을 설계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 러너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러너 페르소나가 많이 등장하는데 크게 GAOM이라는 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러너 페르소나가 크게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요. 그래서 제너럴한 정보들, 그리고 학습자 어빌리티, 능력과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학습자가 뭘 원하는지, 목표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학습자가 얼마나 동기부여인데, 모티베이션과 관련된 정보들. 그러니까 GAOM 정도만 좀 외워두셔도 간단하게 페르소나를 작성해서 학습 설계, 물론 러닝 저니가 아니더라도 학습 설계에 반영하거나 러닝 저니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감정 맵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세션이었는데,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think and feel이랑 아니면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요소 이런 것들 정리해서 이 학습자의 감정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거를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익스피리언스 몇 가지 활용해서 감정 상태의 변화라는 걸 좀 얘기한 다음에 여기에 단계, 행동, 생각, 감정, 뭐 페인 포인트, 기회 이런 요소들을 같이 정리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화라든지 전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세션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러닝 저니에서 기존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 있잖아요. LXD의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툴박스를 활용하면 좀 더 러닝 저니 프로그램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세션이었는데, 원래 MA 설계, MA 건설 전문가 분이잖아요. MA 설계 자격 프로그램이 그냥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킥오프 이벤트하고 2주차부터 32주차까지 그냥 벌추얼 러닝으로 쭉 가고, 중간에 정도만 한번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있고, 마지막 주는 자격 시험을 치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학습 경험 디자인 툴박스라는 이런 툴박스를 적용해서 뭐 코칭, 1대1 미팅, 웨비나, 팟캐스트, 비디오, 그룹워크, 배지 등등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섞어줘서 러닝 저니를 설계한 사례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32주 동안 질질 끄는 게 아니라 20주로 좀 압축해서 줄이고 여기에 오프라인 이벤트, 케이스 스터디, 그룹 평가 등을 1주차에 하고 주 단위 벌추얼 러닝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룹 평가와 개인 평가가 계속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주차 때는 뭐 종합 리뷰 및 평가를 하고 20주차 때는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이 같이 붙었고요. 그리고 주 단위의 케이스 스터디나 미니 테스트, 지식 테스트도 같이 붙었고 뭐 이메일과 기본적인 나열된 컨텐츠를 제공했었어요. 이러면서 이게 크게 효과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20주로 줄였는데 32주짜리를 하면서 러닝 저니 형태 학습 설계 툴박스를 활용해서 러닝 저니를 설계하면 효과적으로 학습자들에 꼭 맞는 학습 경험을 설계함으로써 되게 효과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러닝 툴박스가 이런 기능들이 사용한다라고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러닝 저니의 학습자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팁들은 사전에 몰입을 시켜라. 그리고 평가 방식이라든지 교육 방식을 좀 다양하게 해줘라 라는 겁니다. 즉 학습자가 꼭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 벌추얼 러닝만 하면 지겨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방식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의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별로 맞는 매칭이 되는 학습 디자인 툴박스를 적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강조했던 거는 모멘트된 메터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접근을 잘해주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학습자들이 막 쭉 학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지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걸어준다든지 아니면 멘토를 붙여준다 이런 식으로 개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되게 어려운 내용, 어떤 사람들인지 되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같이 연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는 코칭인데요. 코칭이라는 단어 앞서도 되게 많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코칭 세션 되게 많았는데 그냥 약간 재밌는 세션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트라이앵글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코칭 대상자를 일단 희생자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뭐 상사라든지 아니면 선배가 막 당신은 잘못이야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 계속 좌절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고 하는데 이때 리더는 계속 이제 구조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리더들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에게 도움을 청해 하면서 되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의미를 하면서 되게 구조자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TED 더 Empowered Dynamic이라는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그려야 된다. TED 모델이라 얘기를 하는데 학습자를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코칭 대상자를 크리에이터로 가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해쳐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옆에서 이제 또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너는 할 수 있어. 넌 뭐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자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때 리더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바로 코치 역할입니다. 즉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조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깊게 경청한 다음에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창조자로서의 어떤 그 코칭 대상자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고 막 되게 같이 공감하고 막 아우 이런 단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 세션에서는. 왜냐면 리더들이 항상 구조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그 구조자의 마인드는 뭐냐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모든 어깨는 다 나한테 있다라고 리더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필요는 나보다 더 우선시돼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먼저 달려오는 거죠.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달려서 내게 해결해줘 이런 식으로 되게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자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결국 구조자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나쁘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도와주면 코칭 대상자, 직원들은 나에게 의존을 하게 되고 일단 나는 너무 힘듭니다. 번아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침묵과 익숙해져야 되고 경청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질문을 먼저 하고 말은 다음에 할 것. 그리고 코칭에 필요한 질문들 리스트를 좀 준비해 둘 것이라고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피해야 될 거는 why 질문. 왜 그랬어? 이런 것들은 질문하면 왜냐면 이유를 설명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닫게 만든대요. 그리고 충고를 바로 주는 것도 좀 약간 피해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세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치어빌리티라는 개념인데요. 저도 코칭에서는 좀 이번에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개념이 되게 확실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 코칭, 최근에 여기 첫 번째 얘기는 코칭이 최근에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왜 성장하냐라고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요.
최근의 트렌드. 결국 상위 레벨에서 현재 모든 레벨, 과거에는 이제 저도 예전에 교육 담당자 할 때는 임원들만 코칭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최근에 디지털 코칭도 생기고 또 코칭의 일반화로 해서 팀장이나 뭐 아니면 팀장 후보자까지 아니면 일반 직원들도 또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레벨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좀 저성과자 대상의 코칭이 많이 유행했다면 최근의 변화는 오히려 그 반대래. 그러니까 고성과자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게 또 요즘에 좀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코칭을 받는 사람 입장은 외부 코치보다는 내부의 경영진한테 받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이런 게 좀 큰 트렌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코치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는 코치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그런 세션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 발전의 가치를 두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리더인데, 누가 나한테 어떤 코치라든지 피드백을 주더라도 이걸 과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코치어블한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자료에 보면 코칭 수용성이 높을수록 더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코칭 수용성이 높을수록 구성원들은 더 몰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죠? 네,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직급이 높아질수록 코칭 수용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떻게 코칭 수용을 높이느냐라는 건데, 코치어빌리티를 가로막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잘못된 목표 라인. 즉, 난 이 정도, 내가 팀장 정도만 충분해, 난 대단해 라고 생각, 일단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거에서는 이제 발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슈퍼 휴먼의 자세. 그러니까 나한테 감히 너가 뭐라고 나한테 피드백을 해줘, 이렇게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대요. 이런 것들을 깨일 부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현상을 반영하듯이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한번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피드백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은 되게 많이 했는 반면에 내가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 것인가는 되게 작게 질문했대요. 즉, 사람들이 피드백 해주는 거에만 익숙한데 피드백을 받는, 즉 코치어빌리티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코치어빌리티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신감의 정도인데요. 자신감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너무 높으면 나는 저 얘기 안 들을 거야 라고 할 거고, 자신감이 너무 낮으면 내가 저거를 해서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코치어빌리티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겸손함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세션이에요. 결국은 코치어빌리티의 핵심 요소는 시크라는 걸 되게 강조했습니다.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 특별한 피드백을 계속 추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반응을 하고 성찰을 한 다음에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세션입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러닝 어프로치인데요. 결국 디지털과 아까 되게 통합이 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는 거는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협의의 하이브리드 러닝은 실시간으로, 요 단어도 되게 나거든요. 하이브리드 트레이닝, 아니면 믹스드 라이브 러닝, 이런 식으로 많이, 다른 단어로도 많이 나왔는데, 협의의 하이브리드 러닝은 실시간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데, 광의의 하이브리드 러닝은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적절해서 교육 효과를 늘리고 비즈니스 성과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를 광의의 하이브리드 러닝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이브리드,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섞냐라고 하면 크게 6가지 방식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몰입을 발휘하고 비즈니스 성과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 툴과 플랫폼의 활용이죠. 그러니까 뭐 LMS라든지 아니면 멘티미터, 카우드 이런 거 툴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교육을 되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온오프라인을 섞는 방식입니다. 브랜디드 러닝이라든지 하이브리드 트레이닝이라 얘기를 하는데, 하이브리드 트레이닝은 실시간으로 섞는 거, 온오프라인을 실시간으로 섞는 거를 하이브리드 트레이닝이라 얘기를 하고, 브랜디드 러닝은 비실시간으로, 온라인 선수학습, 오프라인 실천학습 이런 식으로 비실시간으로 섞는 걸 브랜디드 러닝이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과학습의 통합 퍼포먼스 서포트가 디지털 기술이 경합된다. 이 얘기는 제가 아까 대표적인 방식이 러닝 전이 방식, 그리고 퍼포먼스 서포트 방식인데, 아까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에 두 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교육이 있다면 크게 툴들이 있는데, 디지털 툴들은 인게이지먼트와 소셜 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에 몰입시키거나 아니면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게 하는 툴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에서 퀴즈앤, 카웃, 패들리, 자파, 서베이몽키, 멘티미터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이 툴들은 교육 자체를 몰입시키고
상호작용을 강화하는데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LMS나 LXP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심리스한 학습 경험을 지원할 수 있고 학습을 하다가도 학습 부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수자 운영자에게는 행정 업무를 경감해지고 교수 운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LMS나 시스템, LXP의 시스템들을 활용하면 이렇게 또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이나 정형학습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능 방식인데요. 이러닝, 버추얼 러닝, 오프라인 교육을 대표적인 정형학습이라 얘기하는데 이 방식들을 섞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되게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이러닝은 시공간 제약이 없지만 학습 효과가 다소 낮은 부분, 오프라인 교육은 시공간 제약이 있지만 학습 효과가 가장 높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장단점을 섞는 방식, 그래서 비실시간으로 섞는 방식을 브랜디드 러닝, 실시간으로 섞는 방식을 하이브리드 트레이닝인데 이번 그 ATD 때는 하이브리드 트레이닝 세션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정도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트레이닝을 할 때 만들기에 5단계가 있다라는 거고, 즉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트레이닝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 워크,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든 일상이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섞여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육도 하이브리드 동시에 오프라인과 디지털이 섞여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우리나라도 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세션들이 많았고 이럴 때 어떤 교수 설계적인 관점을 가져가야 되냐라는 것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 특히 좀 강조했던 거는 벌추얼 러닝 학습자가 항상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그러니까 벌추얼을 동시에 진행하면 아무래도 교육 운영자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이 제일 잘 보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학습자에 많이 신경 쓰는데 대신에 이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답니다. 벌추얼 학습자에게 기술의 준비라든지 그리고 퍼실리테이션 기술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룹 나눌 때도 오프라인 나누고 온라인 나누고, 그리고 그룹을 재설정할 때도 재섞을 때도 온오프라인을 설정해야 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활동 템플릿을 작성해서 실제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할 때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세션입니다. 이제 7번째 키워드,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목이, 잠시만요. AI와 이코시스템 정말 강조됐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특히 AI는 그냥 일상으로 들어와서 시스템 곳곳에 지금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디지털 이코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가 부지 알렌 해밀턴이라는 이제 컨설팅 회사죠. 여기서 이제 이코시스템으로 HRD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례를 소개했던 거예요. 그냥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이 세션에서 강조했던 게 바로 스킬이었습니다. 스킬은 모든 것들을 꿰는 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구슬이 깨어야 보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LMS 따로 놀고 HCM 따로 놀고 CRM 따로 놀고 다 따로 놀잖아요. 이거를 스킬을 가운데 놓음으로써 각각의 시스템이나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구성원들과의 연관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는 스킬 기반이 아니라 역량 기반, 아니면 직무 기술서 중심일 때는 직무 기술서를 만드는데 뭐 석 달 걸리고 이거를 적용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과정 카탈로그식으로 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거를 또 일방적으로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 개개인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기반으로 결국 스킬 기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디지털을 활용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슈가 뭐였냐면 하나의 시스템 통합이었어요. 어떨 때는 LXP를 또 디그리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LXP를 또 활용해야 되고, 어떨 때는 워크데이라는 HCM을 또 활용해야 되고, 사내 LMS는 또 LMS대로 관리해줘야 되고, 컨텐츠는 뭐 유데미나 코세라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또 관리해줘야 되고, 라이브 시스템, 웹엑스 이런 각각의 시스템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다 따로 놀고 있고 각각의 운영할 때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해보고 스킬 중심으로 각 데이터를 서비스를 통합했다라는 사례에서 결국 시스템 구조도가 인사이트를 받는 레이어, 그리고 학습 경험에 대한 레이어, 플랫폼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컨텐츠, 그리고 컨텐츠 레이어, HCM, 그러니까 HRD 박해, HCM이나 HR 정보 시스템과 그 레이어를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레이어를 구성해서, 즉 스킬이라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체를 묶었다라고 발표했던 세션이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되게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코시스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게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학습자 시스템이 학습자가 일일이 LXP에 들어가고 어떨 때는 LMS에 들어가고 이렇게 각 페이지를 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보유하고 있는 스킬, 관심 있는 스킬이 보여지고요. 스킬 기반의 컨텐츠들이 막 추천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기는 부사장이 되겠다라 경영 목표를 제시한 건데 여기에 따른 스킬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스킬을 해야 되냐. 그리고 경력 가이드에 따른 사내 세일 전문가들 연결해서 이 사람과 또 커뮤니티까지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아직 100%는 완벽하지 않다. 아직 초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구축해 놓고 보니까 실시간으로 경력과 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학습자들이 되게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또 다른 세션은 이제 그 이코시스템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세션인데요. 학습 기술을 평균적으로 그 미국 기업들은 25개를 활용한대요. LMS, 뭐 LCMS, 뭐 아니면 뭐 다양한 컨텐츠 플랫폼, 컨텐츠 빌더 등 교육을 하면서 이런 학습 기술들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술들을 다 개발할 거냐? 라는 이슈. 그리고 이 기술들을 전부 다 구매할 거냐? 라는 이슈인데요. 결국 이거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생태계, 즉 이코시스템을 만들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이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컨텐츠를 통합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저작 도구, 내외 컨텐츠, 뭐 온라인, 오프라인, 마이크로러닝, 학습 자료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컨텐츠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습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LMS의 데이터, LXP의 데이터, LRS의 데이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LAP 학습 분석 플랫폼이죠. BI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마 플랫폼의 구조도라든지 그러면 이코시스템 어떻게 구성해요? 라고 하는 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4가지 시스템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결국 학습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 LRS거든요. 러닝 레코드 스토어라 얘기를 하는데 학습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줘야 되고요. 컨텐츠 CMS 되게 중요합니다. 즉, 이 전반적인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이 LRS와 CMS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킬 데이터도 넣고 하는 거죠. 그래서 CMS와 LRS가 반드시 먼저 구축이 돼야 되고, 이건 이제 학습자들한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학습자들한테 많이 보이는 사이트가 바로 이 LMS, LXP라는 사이트죠. 즉, 정형학습을 관리하는 LMS, 정형학습에서 비정형까지 통합 제공하는 LXP, 여기 아까 뭐 EPSS라든지 퍼포먼스 서포트 시스템들이 하나 더 붙겠죠. 그래서 이 4가지가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결국은 시스템들을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플랫폼들을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 빌더라든지 이렇게 붙는 형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최근 미국 기업들의 되게 모습이에요. 실제 사례들이 보이는데 지금 보면 LRS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로컬 컨텐츠 플랫폼이라는 게 CMS예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2023 서트. 그러니까 LMS, LRS를 기본으로 두고 LMS, LXP를 학습자들한테 제공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컨텐츠 플랫폼들을 막 붙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좀 생긴 게 뭐냐면 오서링 툴, 그러니까 학습 컨텐츠를 만드는 플랫폼들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형식으로 좀 참고를 해서 향후에 또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시스템 구축이 아니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벤더들이라든지 이런 모아 학습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크로스드 시스템, 오픈 시스템인데요. 닫힌 시스템보다는 열린 시스템이 되게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럴 때 항상 생태계 구축에서 파트너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세션이었어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오픈 시스템의 효과가 되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챗GPT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AI 관련해서는 챗GPT에 관련한 그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가 57%고 비교 경험해본 적이 있다가 44%. 근데 실제 전략이 있거나 특정 전략이 있다는 거의 되게 16%, 14%밖에 없죠. 그러니까 관심이 되게 많은 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세션들이 다 이랬어요. 챗GPT 하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챗GPT가 쭉 나오면 이제 원탁으로 모여서 서로 막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론 문화가 워낙 발달된 그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션들이 좀 많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게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의 세션이었는데 AI가 인식뿐만 아니라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등등을 생성해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AI가 생성된 컨텐츠가 많이
저변이 확대될 거다라는 세션이었고,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그 컨텐츠 개발자들이 했던 강사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제작자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이 생성형 AI로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AI가 인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AI는 정말 그 기술 때문에 인력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7,800개 일자리를 앞으로 AI에 대체할 계획이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 5년 안에 백오피스 기능, 스텝 기능의 30%가 AI로 대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력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챗GPT는 어떻게 쓰이고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줬던 세션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러닝 컨텐츠에 챗GPT를 붙여가지고 같이 그냥 연동만 시켰던 거고, 코드 리뷰에 협력 코딩 가능한 여기에 또 챗GPT 클릭하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챗GPT와 같이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사례들을 좀 보여줬던 세션이었습니다. DEI와 인클루시브 리더십인데요. 지금 한 5분 정도 남아서 제가 핵심 정도만 DEI라는 부분 여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DEI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게 다이버시티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해요. 미국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더 좀 한번 DEI 중에서 이쿼티나 공정성이나 통합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미국 얘기를 좀 걸러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워낙에 다양한 민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도 되게 그 남성, 여성, 그리고 인클루시브 성, 그러니까 남성, 여성 그 제3의 성, 그러니까 성소수자들한테 되게 관대해서 되게 이거에 대한 다이버시티를 되게 중시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오긴 하고 다문화 과정이 되게 많아지고 하고 있지만 여기랑은 조금 다른 어떤 그 중요도다라고 받아들이기 게 좋고, 저도 이번에 좀 놀랐던 게 행사장에 인클루시브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우먼, 인클루시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3의 성의 그 성소수자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따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다양한 나라를 보니까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씀이 아니라 다양성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생각의 다양성에 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똑같으면 회사에서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다이버시티 자체가 어떤 그 인종적인 구분이나 어떤 외관성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의 다양성을 좀 집중하고 있다는 게 최근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거를 통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다양성이 있으면 되게 창의력도 높고 조직의 성과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양성만으로 높은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걸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클루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세션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리모트 워크 강조되고 있고, 대신에 리모트 워크가 되게 많이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실제로 교육받는 사람들은 리모트 워크 환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스킬을 받는 사람들, 받지 못한 사람이 40%, 받아도 되게 부족하게 받는 사람이 35%. 그러니까 리모트 환경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리더만 교육시키지 말고 최근에 리더들도 좀 관리를 해라라는 얘기도 좀 했어요. 왜냐면 2023년에 이제 번아웃 비율 조사를 보니까 리더가 되게 높대요. 그러니까 리더들도 지금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원격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 최근에 코로나 이런 변화 때문에 받으니까 이분들도 관리해줘라라고 얘기를 했던 세션입니다. 죄송합니다. 통합적 리더십 핵심 영향 모델 8가지 제시했고 쭉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여기서 강조했던 거는 8가지 영향이 있는데 자기 인식에서 출발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쭉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통합적 리더십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모든 일과 통합적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했고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나머지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키워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그러니까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가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퇴사, 근데 미국은 대퇴사의 시대고 우리나라 퇴사율도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퇴사자가 되게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리텐션 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고, 또한 실제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제 최근에 콰이어트 퀴팅이라고 조용한 그만두기에서 나는 업무 시간 외에는 일을 안 할 거야. 난 계약서에 쓴 거 외에는 일을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되게 최근 MZ 세대 중심으로
회사와의 관계를 딱 계약적인 관계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몰입 비율이 되게 낮아지고 또한 번아웃 비율이 2019년 대비 거의 한 81% 증가됐대요. 사람들이 몰입하기 힘들고 또한 있더라도 또 퇴사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정말 리텐션과 그 어느 때보다도 HR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텐션과 직원 몰입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걸 이제 해결하라는 얘기들이었고요. 그래서 되게 리텐션과 몰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한 가지 단어, 벤치 스트렝스라 얘기하는데 이 단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리더 풀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벤치가 강하다 아니면 뭐 보통 보면 야구로 따지면 불펜이 강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빠지더라도 리더풀이 충분하다라는 얘기고 이게 되게 많이 약화됐대요. 그리고 CEO들의 최근의 관심사들이 직원 유지라든지 그리고 핵심 인재 유지가 되게 1위의 관심사예요. 이러다 보니까 리텐션이라든지 그리고 리더의 풀을 되게 강화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리텐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세션이고 그러니까 리텐션을 위해서 지금 HRD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과 발전을 가장 MZ세대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몰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몰입의 구성 요소는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 요소가 있고 이런 것들을 특히 정서 요소가 중요하다. 이 7가지 요소를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특히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리텐션과 몰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정말 뒤쪽에 너무 빨리 가서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HRD에 대한 미래 방향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스킬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HR 전반으로 스킬이라는 단어가 되게 핵심 이슈로 떠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왜, why, what, 우리가 HRD를 왜 하냐라고 하면 궁극적인 조직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성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간과했던 게 뭐냐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왜 할까, 이 교육을 왜 할까 했을 때 그냥 학습자를 이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습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경력 개발과 연결시킬 거냐라는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언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딱 2가지, 즉 워크 프로그래밍, 업무 현장에서 클래스룸을 교육을 줄이고 워크 프로그래밍에서 최대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크게 흘러가고 있고 2번째는 하이브리드, 즉 방식은 오프라인과 디지털이 결합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4번째로는 누가 그럼 할 거냐는데 과거에 교육 담당자 우리 HR더가 직접 시켰다면 현재 자기주도 학습자를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자들이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 되게 주목하는 게 앞으로의 미래 방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AI와 이코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 관리가 좀 안 됐던 부분 죄송하고요. 또 ATD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또 대한민국 인재 육성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그런 교육 담당자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